한 재벌가 어린 소녀가 의사로부터 5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채 새하얀 병실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주위에는 최첨단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료진, 그리고 막대한 돈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무력했다. 병원 전체가 거의 포기하려던 그 순간, 학력도 신분도 없는 한 가난한 소년이 그 권력의 경계를 넘어 아무도 믿지 못할 일을 해내려 했다. 용기와 믿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한 실화. 당신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지 못할 것이다. 서울의 하늘엔 오후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비가 밤늦도록 그칠 줄 몰랐다. 남서울병원 밖 정원에서는 느티나무들이 조용히 빗물을 받아내고 있었고, 묵직한 빗방울이 회색 보도블럭 위로 떨어지며 노란 가로등 불빛을 어지럽게 흩뜨렸다. 차가운 공기는 대리석 복도를 타고 들어와 고층 병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흐릿하게 만드는 두꺼운 유리창에 스며들었다. 3층 특별치료실 304호, 호박색의 희미한 조명이 꼼짝 않고 누워있는 어린 서화의 침대를 비추고 있었다. 작은 몸은 새하얀 시트와 손등에 꽂힌 수액줄 사이로 푹 꺼져 있었다.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으며 체온계가 울릴 때마다 규칙적인 신호음이 울렸다. 침대 곁에서 최유진은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크림색 코트는 어깨에 걸쳐져 있었고 그녀의 손은 딸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붉게 충혈된 두 눈은 심박수 모니터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숫자들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렸고 복도에서는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박진우 의사가 들어섰다. 그의 흰 가운은 여전히 빳빳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지만 눈에는 늘 있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다. 방금 최신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최유진은 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 선생님, 괜찮으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서한은 하룻밤, 어쩌면 내일 아침까지가 한계일 겁니다. 운이 좋다면. 최유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서한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가슴만 희미하게 오르내렸다. 어째서죠? 최고의 치료법을 썼다고, 심지어 임상시험 단계의 신약까지 썼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모든 것에 동의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했지만 아이의 몸이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박진호 의사는 마치 낡은 뉴스 원고를 읽는 것처럼 말했다. 그는 서류를 옆 테이블에 가볍게 내려놓고 돌아서려 했다. 잠깐만요. 최유진이 일어섰다. 억누른 감정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다. 하룻밤밖에 남지 않았다면 아이 곁에 있게 해주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요. 간호사에게 조치하라고 하겠습니다. 박진우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304호 문방, 복도는 여전히 차가운 백색 조명에 잠겨 있었다. 가끔 간호사들이 지나가며 서로에게 속삭이고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3층 아래, 주간 건물 옆 처마 밑에 한 소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흠뻑 젖은 티셔츠에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었고 맨발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소년은 방금 주워 모은 알루미늄 캔과 빈 병이 든 낡은 천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준, 12살, 호적도, 신분증도, 가족도 없었다. 민준은 시장과 버스터미널 근처를 떠돌며 살았고 가끔 병원에 숨어들어 주방 쓰레기통에서 남은 음식을 찾았다. 그는 이곳 주방에서 언제 남은 밥을 버리는지, 경비 아저씨가 언제 교대하는지 알고 있었다. 벽의 구석구석, 배수구 틈새까지 민준은 훤히 꿰고 있었다. 오늘 밤 그는 음식을 찾지 않았다. 배고프지 않았다. 추위와 빗소리는 그저 몸을 웅크린 채 가만히 있고 싶게 만들었다. 3층 창문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바닥에 고인 물에 비쳐 일렁이는 빗줄기를 만들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저 위 병실에서 한 여자아이가 온몸에 줄을 매단 채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소녀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는 그 시선은 백지장처럼 고요했고 울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민주는 왜 자신이 그렇게 가만히 앉아 바라보고 있는지 몰랐다. 그저 그 순간 자신과 아주 가깝고 닮은 무언가를 느꼈을 뿐이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빗속에 버려진 사람. 뒤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다. 어이, 너 또 여기서 숨어있냐? 야간 경비 아저씨가 손전등을 든 채 눈살을 찌푸리며 민준을 쳐다봤다. 딴 데로 가. 오늘 밤엔 중요한 손님이 오셨으니 얼쩡거리는 거 보이면 안 돼. 민준은 아무런 반응 없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이곳의 규칙을 알았다. 중요한 손님이 오면 자신 같은 사람은 나타나면 안 된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야외 복도를 따라 달려 주차장 뒤 구석진 곳으로 몸을 숨겼다. 그곳에서도 그는 여전히 3층 창문을, 호박색 불빛을, 침대 곁에 미동 없이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비는 여전히 고르게 내렸고 바람은 복도를 스치며 소독약 냄새와 축축한 흙냄새를 섞어 날랐다. 민주는 앉아서 가방에서 낡은 옷조각을 꺼내 머리 위를 가렸다. 그는 여전히 3층을 바라봤다. 그 소녀는 여전히 눈을 감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주 짧은 순간 세 겹의 유리창과 빗줄기를 뚫고 그 시선이 자신에게 똑바로 와닿는 것 같았다. 민준의 심장이 살짝 아려왔다. 그는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숙였다. 저 위에서 서하는 소리 없이 속삭였다. 3층 아래 길거리 소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문했다. 사람이 곧 죽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한 냄새로 가득했다. 병원 마당의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비쳐 흐릿한 노란 빗줄기를 만들었다. 민주는 주차장 근처 콘크리트 기둥 뒤에 숨어 서 있었다. 맨발에 묻은 쥐늑 때문에 춥고 가려웠지만 그는 3층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층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소녀는 여전히 그곳에 누워 있었다. 민준이 돌아서려는데 복도 대리석 바닥에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여성이 서류철을 들고 304호실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그 방에서 나왔던 박진우 의사임을 알아보았다. 민준은 뒤로 물러섰다. 막 자리를 뜨려는데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다. 헤드라이트가 뒷좌석에 앉은 사람의 얼굴을 비쳤다. 유리창 너머로 보았던 그 어머니였다.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어깨는 마치 억지로 강한 척하려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문이 열리고 최유진이 내렸다. 하이힐이 아직 마르지 않은 빗물에 닿았다. 비서가 옆에서 우산을 받쳐들었고 경비원 한 명이 서둘러 달려와 VIP 응급실 정문을 열었다. 민주는 멀리서 꼼짝 않고 지켜봤다. 최 여사님, 박진우 의사 선생님께서 3층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데스크의 한 간호사가 재빨리 말했다. 최유진은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꼿꼿한 자세였지만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고는 뒤편 복도를 따라 예전처럼 3층으로 올라갈 길을 찾았다. 그는 물을 얻거나 카트에서 음식을 찾기 위해 몇 번 몰래 올라간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먹을 것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 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 소녀가 눈을 감지 않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다. 3층 특별치료실 옆 작은 회의실. 박진우 의사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최유진과 마주 앉았다. 방은 너무 조용해서 그가 펜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오늘 아침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서아의 간 수치가 급등했습니다. 보조 약물로 안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최유진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는 흰 셔츠에 무릎을 덮는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시계를 찼지만 시간을 보지는 않았다. 어째서죠? 임상시험 약물이 아이의 몸이 반응하도록 도울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각 신체는 다르게 반응하며 예측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다니요. 이 치료법은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전문가들이 설계한 것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상시험 단계입니다.
그럼 제 딸을 실험 대상으로 썼다는 거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박진우 의사는 살짝 어깨를 움츠렸다. 최 여사님, 여사님께서 직접 새로운 치료법 사용 동의서에 서명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를 빨리 구하고 싶어 하셨죠. 당신들을 믿었으니까요.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잠시 후 최유진은 손으로 이마를 짚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진우 의사 선생님, 저는 의료산업에 수천억을 투자했습니다. 사정은 이해하지만 솔직히 묻겠습니다. 지금 제 딸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 약물인가요? 박진우 의사는 주먹을 쥐었고 시선을 살짝 아래로 떨궜다. 재평가 중입니다. 어쩌면 복용량이 적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단하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계속하면 약물 부작용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지금 아이의 생존 확률은 5%입니다. 그 말은 무거운 돌처럼 떨어졌다. 최유진은 일어섰다. 핸드백 손잡이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렸지만 목소리는 마치 마지막 희망이 모두 사라진 듯 부드러워졌다. 모두 특별치료구역에서 나가주세요.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저 혼자 아이 곁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있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비상계단을 통해 살금살금 걸어와 치료구역으로 이어지는 복도 근처에 다다랐다. 멀리 초소를 지키던 경비원은 전화통화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는 벽에 몸을 바싹 붙이고 기술구역 쪽으로 빠져나가 예전에 비를 피했던 익숙한 배전함까지 도달했다. 이곳에서 그는 유리 틈새로 304호실 구석을 볼 수 있었다. 소녀는 여전히 그곳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예전처럼 창백했다. 민주는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주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저편에서 2명의 간호사가 약물 카트를 밀고 지나가며 조용히 속삭였다. 너무 안 됐어. 겨우 7살인데. 그거 알아요? 이 치료법 사전에 간 기능 검사도 제대로 안 했대. 그냥 시험 기준 채우려고 약을 밀어넣은 거야. 어머, 정말요? 이 병원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박진호 의사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거야. 전에 합병증 생기면 그냥 기저질환 탓으로 돌리라고 했다던데. 민주는 숨을 멈췄다. 모든 말을 이해하진 못했지만 치료법, 간, 합병증 같은 단어들은 살아생전 외할머니가 속삭이던 말들을 떠올리게 했다. 간이 약한데 강한 약을 먹는 건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좋은 약도 독이 될 수 있어. 할머니는 예전에 고용량 항생제를 먹고 간이 부어오른 동네 아저씨를 치료해 준 적이 있었다. 할머니는 그저 인진숙과 울금을 달여 매일 아침 마시게 했다. 몇 주 후 그 아저씨는 멀쩡히 걸어 다녔다. 그는 할머니가 했던 말을 똑똑히 기억했다. 모든 약이 좋은 건 아니야. 때로는 제때 멈추기만 해도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단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시선은 소녀가 누워있는 3층을 향했다. 이름도 모르는 낯선 소녀였지만 어젯밤의 그 눈빛은 떠나지 않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여 배전함 뒤로 물러나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막다른 계단으로 돌아서려던 순간 그는 한 사람과 부딪혔다. 야간 청소를 하던 미화원 아주머니였다. 어머나, 민준이 너구나. 여긴 어쩐 일이니? 민주는 가만히 서 있다가 잠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 304호 여자애가 약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무슨 소리니? 간호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애 간이 손상됐는데 시험 약물이 간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대요.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그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아주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유심히 쳐다봤다. 10년 동안 병원에서 청소해온 여인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치더니 이내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었다. 네 말은 약을 과다 복용시키고 있다는 거니? 아니요, 약이 그 사람에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늘 지니고 다니던 낡고 구겨진 수첩을 꺼냈다. 외할머니가 남긴 민간요법이 적힌 수첩이었다. 몇 장을 넘겨 그는 빛바랜 보라색 잉크로 쓰인 한 줄을 가리켰다. 간이 과부하되면 모든 것이 독이 된다. 멈추고 해독한 후에 다음을 생각하라. 아주머니는 몇 초간 말이 없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양철 지붕 위로 후두둑 떨어졌다. 네가 그 애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아주머니를 소름 돋게 했다. 그럼 내가 널 윤서연 의사선생님께 데려다 줄게. 그분만이 여기서 네 말을 들어주실 유일한 분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빗줄기 사이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침묵에 잠긴 병원 복도,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두 사람 사이에 가느다란 끈이 연결되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밤바람이 남서울병원 기술건물 두 동 사이의 좁은 복도를 스치며 소독약 냄새와 아직 마르지 않은 뒷마당의 습기를 실어날랐다. 산소 공급 구역 복도에 걸린 시계는 새벽 1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특별치료구역 전체가 잠든 듯 고요했고 간호사 당직실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쳤다. 민주는 미화원 아주머니 뒤를 절뚝이며 따라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속 심장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다. 병원 깊숙이 들어온 것도 처음이었고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의사를 찾아 나설 거라고는 감히 믿어본 적도 없었다. 윤서연 의사 선생님은 보통 2층에서 야간 당직을 서셔. 성격도 온화하고 마음도 따뜻하신 분이야. 예전에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 환자가 있었는데 직접 그곳까지 가서 진료 기록을 받아오셨어. 중간 사람 안 거치고 아주머니는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다. 하지만 박진우 의사한테 엄청 찍혀 있어. 조금이라도 다른 소리 하면 바로 트집 잡힌다고. 그분이 제 말을 믿어주실까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지. 하지만 이 병원에서 아직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야. 두 사람은 레지던트 휴게실로 이어지는 작은 복도로 접어들었다. 복도 끝 첫 번째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주머니는 손을 들어 가볍게 3번 노크했다. 대답이 없자 그녀는 다시 한 번 더 길게 노크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흐트러진 가운을 입고 잠이 덜 깬 붉은 눈으로 서 있었다. 아주머니를 보고는 물었다. 무슨 일이시죠? 죄송합니다, 윤서연 선생님. 하지만 이건 꼭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윤 의사는 아주머니 뒤에 숨어있는 흑투성이의 맨발인 민준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 아이는 민준이라고 해요. 환자는 아니지만 304호 여자아이가 약물 중독 상태고 자기가 구할 방법을 안다고 생각해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윤 의사는 문을 닫으려 했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환자도 아닌데. 간호사들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증상을 봤어요. 창백한 피부, 간 수치 상승, 경련, 비정상적인 고열, 전부 간 과부하 때문이에요. 치료 약물이 그 아이의 간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네가 어떻게 알아? 민주는 주머니에서 낡고 구겨진 수첩을 꺼내 재빨리 몇 장을 넘겼다. 그는 서툰 글씨로 쓰인 한 구절을 가리켰다. 간이 손상되면 강한 약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약을 끊고 해독하라. 울금, 인진쑥, 생강을 묽게 달여 2시간마다 마시면 열을 내리고 간을 안정시킨다. 저희 할머니는 약초상이셨어요. 예전에 동네에서 똑같은 증상으로 고생하던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어떤 양약도 듣지 않았는데 이 약초들 덕분에 나았어요. 윤서연 의사는 수첩을 들여다봤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수첩을 받아들고 앞뒤로 넘겨보았다. 종이는 물에 젖고 모서리가 찢어졌지만 여러 해에 걸쳐 쓴 기록들로 빼곡했다. 그녀는 한 구절을 중얼거리며 읽었다. 모든 약이 사람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바로 그 약이 사람을 한계로 내몰기도 한다. 서아는 임상시험 치료법에 따라 약을 투여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췄다. 저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 아이가 약물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죠? 민준이가 말을 끊었다. 확실하진 않아요. 박진우 의사님은 면역 자극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믿지 않으셨잖아요. 윤서현 의사는 침묵했다. 그녀는 수첩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내가 만약 치료법을 어기면 직장을 잃고 의사 면허가 정지되고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아니?
선생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을 거예요. 정말로요. 민준이 재빨리 대답했다. 하지만 선생님이 다시 확인해볼 용기를 내신다면 적어도 그 아이에게는 기회가 생겨요. 신분증도 증명서도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의 말만 믿고 행동할 수는 없어. 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증거를 들고 계시잖아요. 민준이 수첩을 가리켰다. 저건 진짜 처방이고 실제로 사람을 구했어요. 단지 의학 서적에 인쇄되지 않았고 빨간 도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실 건가요? 윤서연 의사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1초, 2초가 흐른 뒤 그녀는 일어섰다. 네 말이 한 가지는 맞아. 의학이 항상 책 속에만 있는 건 아니지. 그녀는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을 켜고 빠르게 몇 자를 입력한 뒤 진료 기록처를 뒤졌다. 그녀의 시선은 가장 최근의 결과지에 멈췄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다. 백혈구는 감소했고 정맥주사 해열제에도 열이 내리지 않았다. 자가면역 반응이라면 첫 투여 후에 열이 내렸어야 해.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다시 민준을 돌아봤다. 한번 해보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정확히 따라야 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이 빛났다. 그럼 이제 뭘부터 시작할까요? 3시간 동안 약물 투여를 중단하고 경과를 지켜볼 거야. 그동안 네 할머니의 처방대로 약을 다리는 법을 알려줘. 하지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지어내면 안 돼. 정확한 양을 다시 적어드릴게요. 쇠솥이 아니라 흙으로 된 냄비를 써야 해요. 미화원 아주머니께 중디해달라고 할게. 내일 아침 아이에게 안정될 기미가 보이면 전문위원회에 전체 치료법 재검토를 제안할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는 다시는 304호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될 거야. 그녀는 민준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내 이름은 윤서연이야. 오늘 밤 너의 동료가 되어 기쁘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의사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고 그의 손은 깡마르고 거칠었다. 하지만 그 악수는 그의 심장을 세차게 뛰게 했다. 바로 그때 방구석에서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박진우 의사가 주초에 몰래 설치해둔 숨겨진 카메라였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녹화되고 있었다. 아래층 사무실에서 보안 직원이 감시 화면을 보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저편에서 짧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우 의사님께 보고해. 누군가 치료법 외에 개입을 하고 있고 폐지 줍는 놈도 끼어 있다고. 새벽 3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남서울병원 3층 복도는 에어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당직 휴게실의 쇠 테이블에 놓인 민준의 낡은 수첩 위로 지친 윤서연 의사의 얼굴을 비췄다. 앉아. 자세히 듣고 싶으니까. 민준은 맞은편에 앉았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마치 누가 빼앗아갈까 두려운 듯 수첩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할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가 치료했던 모든 처방과 사례를 받아 적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잊을까봐 두려워하셨거든요. 할머니는 약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마음만 있고 방법을 모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는 수첩을 펼쳐 누렇게 변색된 페이지를 넘겼다. 보라색 잉크로 쓰인 글씨가 떨리고 있었다. 간 중독 시 모든 강한 약을 중단하고 인진쑥, 울금, 감초, 묵은 생강을 달인 물을 소량씩 마시게 한다. 물 대신 마시며 간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단백질 섭취를 금한다. 윤서현 의사는 안경을 쓰고 각 줄을 유심히 살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방법은 민간요법처럼 들리지만 사실 간 해동 메커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어. 인진숙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울검은 항염 작용을, 생강은 소화를 돕지. 네, 할머니, 기본이 있으신 분이었네. 할머니는 옛날 의원님께 배우셨어요. 글은 잘 모르셨지만 많은 사람을 구하셨죠. 민준의 눈이 빛나며 말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항생제 알레르기로 고생했는데 의사들은 간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단 3주 만에 그 사람이 스스로 걸을 수 있게 하셨어요. 복용량을 정확히 기억하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연필을 들어 이면지에 적었다. 각각 10g씩 물 300ml와 함께 15분간 약한 불에 끓인다. 따뜻한 물만 걸러내어 조금씩 2시간마다 마신다. 윤서연 의사는 꼼꼼히 읽고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걸 적용하면 서아의 간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보고할 의학적 근거가 필요해. 외할머니의 처방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럼 그냥 임상시험 약물을 중단하고 자연 반응을 관찰한다고 기록하세요. 서연은 민준을 올려다봤다. 하얀 불빛 아래 소년의 얼굴은 얼룩덜룩했지만 눈동자는 이상할 정도로 맑고 침착했다. 어른처럼 생각하는구나.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사람을 구하려면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지 대신 생각해줘야 한다고요. 민준이 가볍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수첩을 몇 장 더 넘겼다. 그녀는 다른 구절에서 멈췄다. 사람은 가난할 수 있어도 마음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가난하면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으니. 그녀는 살짝 코를 킁킁거렸다. 내 할머니 정말 특별한 분이셨네. 할머니는 가장 귀한 약은 인자한 마음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서연은 수첩을 덮고 똑바로 앉았다. 좋아, 그렇게 기록할게. 하지만 재료를 준비할 사람이 필요해. 난 지금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미화원 아주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분은 주방 뒤뜰에 인진쑥이랑 울금을 심어놓은 화분이 있다는 걸 아세요. 병원에 그런 귀한 약초밭이 있는 줄은 몰랐네. 간호사 아주머니들이 간에 좋다고 끓여 마시려고 심어놓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빈병을 주워서 알아요. 서현은 작게 웃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민준아, 너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 알아요. 하지만 그 아이에겐 시간이 없어요. 내일 아침에도 계속 약을 투여하면 간이 완전히 망가질 거예요. 서현은 침묵했다. 소년의 말은 그녀가 계속 회피해왔던 두려움을 정면으로 찔렀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치료법을 의심했지만 위원회에 반박할 전문성이 부족할까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제 이름 없는 한 아이가 그녀가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마주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일어나 가운을 벗어 의자에 걸었다. 좋아, 한번 해보자. 정말요? 민준의 눈이 동그래졌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해. 내가 신호를 줄 때만 약을 가져오고 아무에게도 들키면 안 돼. 민준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께 전화할게요. 서현은 내선 전화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잠시 후 미화원 아주머니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윤서연 선생님. 3층 휴게실로 와주세요. 뜨거운 물 좀 가져오시고 괜찮으시면 뒤뜰에서 인진송 몇 줄기랑 울금, 생강 좀 가져다 주세요. 이 시간에 뭘 하시려고요? 일단 가져와 주세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약 10분 후 문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미화원 아주머니가 흙 묻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타났다. 다 찾았어요. 하지만 경비원한테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네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서현은 봉지를 받아 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민준을 돌아봤다. 이제 네가 말한 대로 정확히 하는 수밖에 없어. 민준은 소독액으로 손을 씻고 생강을 다지고 울금을 썰고 인진쑥 잎을 뜯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귀한 물건을 다루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서현은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물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니?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약초를 썰 때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라낸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서현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내 할머니, 정말 의술의 마음을 다하신 분이었겠구나. 냄비에 물이 끓기 시작하자 인진숙 향기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졌다. 화학약품 냄새로 무거웠던 공기가 가볍고 따뜻하게 변했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 냄새 참 좋다. 어릴 때 엄마가 끓여주시던 약초물 냄새 같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약 냄새도 약이라고.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면 몸도 말을 더 잘 듣는다고요. 서현은 작은 시험관을 가져와 달인 물을 조금 따랐다. 몇 방울 떨어뜨려 보니 찌꺼기 없는 맑은 연 노란색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마, 그녀는 시계를 봤다. 3시 50분. 이제 4시까지 기다려야 해. 그래야 합법적으로 수액을 교체할 명분이 생겨.
그때 넌 날 따라 서하 병실로 올라가되 밖에서만 기다려. 알겠습니다. 서현은 미화원 아주머니를 돌아봤다. 수액관이 막혀서 교체했다는 가짜 기록을 좀 만들어주세요. 교체 시간은 4시 10분으로 맞춰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세 사람은 조용히 준비했다. 각자 맡은 일을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약탄기에서 나온 노란 불빛이 벽에 비쳐 현대적인 병원의 차가운 흰색 세계 속에 길 잃은 옛사람의 온기처럼 기묘하고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냈다. 시계가 정확히 4시를 가리키자 서연은 불을 끄고 달인물을 작은 보온병에 담아 단단히 밀봉했다. 그녀는 민준을 보았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믿음이 솟아났다. 서연 선생님, 만약 내일 그 아이가 깨어나면 해고당할까봐 두렵지 않으세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두렵지. 하지만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둔다면 그게 무슨 의사겠어.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다. 이른 아침의 빛이 안개처럼 창살을 넘어와 테이블 위 약병을 비췄다. 그 빛 속에서 의사 1명, 미화원 1명, 그리고 폐지 줍는 소년 1명이 복도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문 뒤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윤서현 의사. 세 사람은 깜짝 놀랐다. 약병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겁에 질려 밖을 보며 속삭였다. 박진우 의사예요. 그가 알아챘어요. 당직실 문이 열리자마자 긴장된 공기가 보이지 않는 연기처럼 밀려들었다. 박진우 의사가 문 앞에 우뚝 서서 방 안에 세 사람을 훑어보았다. 민주는 책상 옆에 서서 여전히 밀봉된 보온병을 꽉 쥐고 있었다. 윤서연 의사는 서루 옆에 앉아 있었고 미화원 아주머니는 구석으로 뒷걸음질 쳤다. 윤서연 선생, 우리 얘기 좀 해야겠군. 박진우 의사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잘 벼린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면 여기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현이 일어서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민준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수첩을 덮었다. 아니, 개인적인 일이야. 보고되지 않은 행위에 관한 거지. 박진우 의사의 시선이 물병을 스쳐 지나가 민준에게 멈췄다. 그는 입꼬리를 올렸다. 이 아이는 누구지? 오래전부터 알던 아이입니다. 서현이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즉시 대답했다. 한밤중에 병원에서 정체불명의 아이와 함께 라벨도 없는 약물을 다리다니 이건 꽤나 전문적인 규정 위반처럼 들리는군. 전통의학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천연 성분을 이용한 간 해독 보조요법을 시험 중이었습니다. 주치료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는 한 허용되는 일입니다. 아, 그래? 하지만 문제는 여기가 길모퉁이 한약방이 아니라 중앙병원이라는 거지. 그리고 당신은 국가급 연구과제에 속한 환자에게 개입하고 있었어. 서연은 손을 살짝 쥐었다. 아직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이 의심되어 수액 투여를 잠시 중단했을 뿐입니다. 응급 합병증 예방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죠. 방금 업데이트된 진료 기록을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주머니가 즉시 미리 작성해둔 서류철을 내밀었다. 박진우 의사는 훑어보고 몇 장 넘기더니 눈도 깜빡이지 않고 덮었다. 계산이 빠르군. 하지만 한 가지 잊은 게 있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서현의 얼굴 앞에 들어보였다. 당직실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했어. 이 아이가 몰래 약을 가져오는 장면, 당신이 약 다리는 걸 지시하는 장면까지 전부. 민주는 숨을 죽였다. 서현은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다. 보고하실 건가요? 서현이 물었다. 아니, 보고할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연구에서 탈퇴하겠다는 서류에 서명만 하면 돼.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선명하게 울렸다. 서명하지 않으면요? 서연이 되물었다. 당신은 즉시 직무 정지될 거야. 서하의 모든 진료 기록 접근 권한도 차단될 거고
그리고 상기시켜주자면 그 아이는 국제제약기금과 협력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임상시험 환자야. 작은 차질 하나만으로도 프로젝트가 동결될 수 있어. 그 말은 프로젝트를 유지하기 위해 그 아이가 죽는 걸 내버려 두겠다는 건가요? 난 의료 데이터의 무결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야.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아무도 죽지 않아. 여기서 유일하게 죽는 건 우리의 평판뿐이야. 감정이 전문성을 이끌게 둔다면 말이지. 서현은 민준을 돌아봤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서현 선생님, 민준이 조용히 물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두려우시면 그만두세요.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민준. 그녀는 말을 끊고 박진우 의사를 향해 돌아섰다.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박진우 의사님, 저는 환자 이서아에 대한 임상시험 약물 투여 중단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급성 간 손상 징후가 있으므로 전체 치료법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합니다. 저에겐 충분한 임상적 근거와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은 방금 스스로 의사 경력을 끝장낸 겁니다. 박진우 의사가 비웃으며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진우 의사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한번 민준을 돌아봤다. 그리고 너 낡은 수첩 조가리에서 얻은 지식 몇 개로 불장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진짜 불은 네 할머니의 약탕기랑은 다르거든. 문이 쾅 닫히고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서현은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고개를 숙여 거친 숨을 내쉬었다. 아주머니가 그녀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여전히 김이 나는 약병을 바라봤다. 서현 선생님, 이제 우린 어떡해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나에겐 서아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어. 박진우 의사가 보고서를 보내면 시스템이 차단될 거야. 하지만 약은 이미 중단하셨잖아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권한이 차단되기 전에 긴급 간 수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어. 수치가 긍정적으로 변하면 전문위원회를 10명분이 생겨. 기다릴게요. 서연은 소년을 돌아보며 이 일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넌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당장 병원을 나가. 잡히면 내가 널 지켜줄 수 없어. 근처에 있을게요.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민주는 일어나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섰다. 하지만 복도로 돌아서기 직전 그는 고개를 돌렸다. 서연 선생님, 내일 아침 그 아이가 깨어나지 않더라도 감사했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미완성된 서류철과 아직 따뜻한 낡은 약병과 함께 그녀 혼자 불 켜진 방에 남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보안감시실에서 박진우 의사는 화면 앞에 앉아 녹화된 영상을 되감아 보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약병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순간에 화면을 멈추고 소년이 옆에 놓아둔 수첩을 확대했다. 흐릿했지만 그는 비스듬히 쓰인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 모든 약이 사람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바로 그 약이 사람을 한계로 내몰기도 한다. 박진우 의사는 그 글귀를 뚫어져라 응시하며 침묵했다. 아래층 기록 보관소에서 한 의료 직원은 복도 카메라가 새벽 4시 15분에 갑자기 꺼진 것을 발견했다. 동시에 당직 간호사가 박진우 의사 사무실로 긴급 전화를 걸었다. 환자 이서와 체온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어떤 치료법에도 따르지 않는 회복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남서울병원 3층 유리창에 첫 햇살이 비칠 때 ICU에서 조용한 경보음이 울렸다. 304호 병상에서 서아가 살짝 몸을 움직였다. 생체 신호 모니터는 규칙적인 소리를 냈고 체온은 38.2도로 떨어졌다. 손끝은 더 이상 파랗지 않았다. 소아과 수간호사인 현희 씨가 다가와 몸을 숙여보더니 외쳤다. 간 수치가 황달기가 빠졌어요. 다른 간호사가 수행 모니터를 확인하다가 눈이 동그래졌다. 왜 약물 투여가 중단됐죠? 여기 기록엔 임상시험 치료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희 씨가 진료 기록을 펼쳤다. 마지막 손글씨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급성 간 반응 의심으로 약물 투여 일시 중단, 약한 전해질 수액으로 대체. 윤서현 의사, 4시 15분 확인 서명.
서현 선생이 임의로 약을 중단했네. 현희 씨는 놀라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박진우 의사가 2명의 감독 직원과 함께 들어왔다. 그는 모니터 화면을 휙 둘러보고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서아가 약물 투여 중단 후 회복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박 의사님께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의사는 고개를 돌려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방금 업데이트된 간 수치는 약간 감소했다. 뚜렷하진 않았지만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엔 충분했다. 누가 윤서연 선생에게 약을 중단하라고 허락했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된 모든 의료진을 소집해. 어젯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어. 1층 복도 아래 민준이 막 경비실을 지나려는데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다. 미화원 아주머니의 문자였다. 아이가 깨어났어. 하지만 박진우 의사가 다 알았어. 도망쳐. 병원으로 돌아오지 마. 민주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손이 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병원 마당 한가운데 서서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아이가 회복 기미를 보인 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만 두려움에 심장이 마구 뛰었다. 민준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돌아보니 윤서현 의사가 달려오고 있었다. 가운 단추는 비뚤어졌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서현 선생님, 어서 날 따라와. 큰일 났어. 3층 회의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철, USB, 그리고 감시 카메라 사본이 놓여 있었다. 윤서연 선생, 연구위원회의 동의 없이 치료법을 변경한 것을 인정합니까?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의심되어 약을 중단했습니다. 제 행동은 담당 의사의 긴급 개입 권한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박진호 의사가 테이블 끝에 앉아있는 민준을 가리켰다. 그의 뒤에는 2명의 경비원이 서 있었다. 해독을 도운 민간요법 지식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치료법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고 참고용으로 적용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처방입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섰다. 네, 할머니 것이지만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저는 모든 단계를 정확히 알고 있고 서현 선생님이 오늘 아침 서아의 기록을 다시 확인하셨어요. 아이는 회복 중이에요. 다른 의사인 약제과장이 목소리를 냈다. 이 일로 제약기금과의 전체 협력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적지 않아요. 언론이 알면 언론은 알게 될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하게 울렸다. 모두가 돌아봤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녹음 파일을 열었다. 이건 어젯밤 박진우 의사님의 통화 녹음입니다. 서하가 중요한 임상시험 사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이가 죽으면 기저질환 탓으로 돌리라고요. 회의실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한 사람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몰래 녹음한 거냐? 몰래 한 게 아니에요. 병원 마당에서 말씀하셔서 누구나 들을 수 있었어요. 박진우 의사의 얼굴이 새빨개지며 발떡 일어섰다. 이건 애들 장난이야. 전체 맥락 없는 말 몇 마디로 누군가를 고발할 수는 없어. 그럼 2번째 파일을 틀어드리죠. 민준이 버튼을 눌렀다. 박진우 의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복용량은 바꾸지 말고 약도 빼지 마. 나쁜 반응이 있으면 그냥 비밀로 해. 윤서연이 감히 건드리면 내가 여기서 자리 없게 만들 방법이 있어.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젊은 의사가 속삭였다. 세상에. 인사과장이 이마에 손을 얹었다. 처음부터 침묵을 지키던 병원장이 손으로 테이블을 3번 두드리고 천천히 말했다. 박진우 의사, 24시간 내 직무정지를 명합니다. 내부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우 의사는 눈을 부릅떴다. 내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나? 이 협력 프로그램을 가져온 건 나야. 나는. 그리고 당신은 프로젝트를 지키기 위해 어린아이가 죽는 걸 내버려둘 사람이기도 하죠. 서현이 차갑게 말했다. 민주는 가만히 서 있었다. 기쁘기보다는 피곤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병상에서 고르게 숨쉬고 있는 서아의 모습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익명의 계정에서 온 메시지가 의료계 내부 그룹에 퍼지기 시작했다. 남서울병원 소아 환자를 임상시험 대상으로 사용, 간 손상 징후에도 의사가 약물 중단 거부, 민준의 녹음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폐지 줍는 소년이 대기업가의 딸을 구한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윤서연 의사는 전화기를 열어 알 수 없는 감정으로 한 줄 한 줄 읽었다. 그녀는 옛 친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서연아, 너 방금 병원보다 더 큰 일을 해냈어. 조심하되 멈추지 마. 병실에서 최유진은 침대 곁에 앉아 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서아는 조금 정신을 차려 엄마를 보고 며칠간의 혼수 상태 끝에 처음으로 엄마의 손을 잡을 수 있었다. 엄마, 여기 있어. 여기 있단다. 서아의 눈이 살짝 깜빡이고 입술이 움직였다. 그 낡은 옷 입을 오빠는 어디 갔어요, 엄마? 최유진은 얼어붙었다. 누구 말이니? 창문 너머로 보던 오빠요. 그 오빠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최유진은 딸의 손을 꽉 쥐었다. 눈물이 베개 위로 떨어졌다. 같은 시각 병원 앞 작은 공원에서 민주는 혼자 앉아 낡은 수첩을 다시 넘기고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할머니의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다. 가장 좋은 약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다.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군 맞죠? 저희는 건강신문 기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온 국민에게 들려줄 준비가 되었나요? 서울의 아침 햇살은 뜨거웠다. 햇빛이 남서울병원 3층 유리벽을 뚫고 들어와 방금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난 서하가 있는 304호 병실을 비췄다. 긴급 회의실안 공기는 숨막힐 듯했다. 윤서현 의사는 전문위원회 4명과 마주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초췌하지만 단호한 눈빛의 최유진이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위원장인 박달 의사가 말했다. 당신은 의료 전문 지식이 없는 한 소년의 정보에 근거해 400억 원이 넘는 연구치료법을 중단시켰소. 서현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간 수치가 위험 수치를 넘었고 환자가 해열제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을 중단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긴급 개입 권한입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사용한 것은 공식적으로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임상적으로 승인된 전통의학 원리에 따라 철저한 감독하에 보조적으로 적용했을 뿐입니다. 오른쪽에 앉은 나이든 의사가 입술을 비틀었다. 하지만 실행하기 전에 보고하지 않았지. 그때 최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날 윤서연 의사님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제 딸은 다음날 아침 숨을 쉬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모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엄마로서 저는 어떤 프로젝트의 명성보다 제 아이를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현은 테이블 끝 낡은 티셔츠를 입고 몸을 웅크린 채 앉아있는 민준을 보았다. 그는 회의 시작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할머니의 수첩을 부적처럼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다. 소년? 박달 의사가 민준을 보았다. 할 말 있나?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저는 프로젝트에 대해선 몰라요. 그냥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비슷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하셨고요. 제가 가난해서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단지 믿을 만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둔다면 그건 더 이상 제 잘못이 아니에요. 회의실은 몇 초간 조용했다. 그리고 박달 의사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한숨을 쉬었다. 일단 윤서연 의사에 대한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모든 치료 활동은 위원회에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병원은 공식적인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연구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할 것입니다. 최유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현은 긴장을 풀고 민준을 돌아봤다. 미소를 지으려는데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다. 긴급 메시지. 서아, 다시 경련 시작. 위급. 그녀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벌떡 일어섰다. ICU는 혼란에 빠졌다. 기계들이 계속해서 울리고 간호사들이 서로를 다급하게 불렀다. 심박수 급상승, 체온이 다시 오르고 있어요. 현희 씨가 소리쳤다. 최유진이 뛰어들어왔을 때 딸이 몸을 뒤틀며 혀를 깨물어 입가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 서연!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내 딸을 구해줘! 서연은 말없이 침대 시트를 당겨 서하의 입에 가볍게 넣어 더 이상 혀를 깨물지 않도록 했다. 그녀는 소리쳤다. 100ml 소금물 수액 준비, 점적 주사, 칼륨 수치 다시 확인해.
민주는 유리문 뒤에 서 있었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약초 때문이 아니라 간이 오랫동안 과부하된 후의 지연 반응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 레지던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예전 약을 다시 투여해야 할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지금 그러면 아이는 두 번째 약물 쇼크를 겪을 거야. 맥박을 안정시키고 체온을 낮춘 다음 자연 해독을 유도해야 해. 한 간호사가 달려왔다. 박진호 의사님이 오고 계세요. 서현은 고개를 들었다. 상관없어. 사람부터 구해야 해. 병실 문이 펄컥 열리고 박진호 의사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비켜! 이 환자는 여전히 내 연구 권한 하에 있어. 더 이상 아니에요. 최유진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방금 임상시험 프로그램 탈퇴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내 딸은 실험용 쥐가 아니에요. 박진호 의사는 얼어붙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제지당해 본 적이 없었다. 당신은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당신은 국제적인 의학 발전을 망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한 아이를 망치고 있고요. 최유진이 차갑게 대답했다. 서연은 계속해서 처치했다. 이마에 땀이 흘렀다. 모니터가 느려지고 아이의 심박수가 120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주아, 투여 속도 유지하고 혈압 다시 측정 준비해. 민주는 유리창 너머로 소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문득 할머니가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를 치료했던 때를 떠올렸다. 할머니는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며 길 잃은 영혼을 달래듯 조용히 차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속삭였다. 무서워하지 마. 오빠가 여기 있어. 그리고 서아는 눈을 떴다. 눈은 흐릿했지만 분명했다. 아이는 긴 숨을 내쉬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더 이상 경련은 없었다. 모두가 얼어붙었고 모니터는 안정을 알렸다. 최유진은 달려가 딸을 껴안았다. 그녀는 흐느끼며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윤서현 의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웃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박진우 의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어깨를 살짝 떨며 돌아서 걸어나갔다. 그날 오후 익명의 출처에서 온 이메일이 모든 주요 의료 언론사에 발송되었다. 남서울병원과 국제제약기금의 협력 프로젝트 전체가 소아 환자에게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강요한 정황, 녹음 및 영상 첨부, 민준의 녹음 파일과 영상이 함께 첨부되었다. 동시에 폐지 줍는 소년이 임상시험 약물로 죽어가던 소녀를 소셜미디어에서 맹렬히 퍼져나갔다. 저녁 병실에서 서한은 엄마 품에 안겨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서현은 창가에 서서 병원 마당을 내려다봤다. 민준이 그 아래 나무 밑통에 등을 기대고 앉아 삼침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손을 흔들 필요 없이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다. 서연은 돌아서서 전화기를 꺼내 문자를 보냈다. 내일 다시 와. 널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민조는 문자를 읽고 수첩을 덮어 가슴에 안았다. 박진우 의사의 옛 사무실에서 의료감사팀 직원들이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잠긴 서랍 안에서 그들은 마지막 서명이 빠진 후원 계약서 뭉치를 발견했다. 한 직원이 조용히 말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지 못했다면 아마 그는 오늘 서명했을 거야. 그날 아침 남서울병원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웠다. 야간 당직을 막 마친 의사와 간호사들이 가운도 갈아입기 전에 정문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폐지 줍는 소년이 민간 지식으로 소아 환자를 구한 이야기가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면서 온 나라가 들썩였다. 3층, 민주는 복도 창가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낡고 빛바랜 티셔츠에 플라스틱 슬리퍼 차림이었다. 손에는 병원 이사회로부터 온 구겨진 공식 초청장이 들려 있었다. 초청인은 윤서연 의사였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서류 뭉치를 안고 나왔다. 그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왔구나. 나 기다렸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을 내려다봤다. 그 사람들이 뭘 하려는 거예요? 그의 질문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서현은 그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아무도 너한테 뭘 하려는 게 아니야. 감사 인사를 하고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 해. 하지만 그 전에 나랑 같이 갈 곳이 있어. 민주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주방은 지하에 있었고 낡고 무더웠다. 그곳에서는 빛바랜 조리복을 입은 사람들이 묵묵히 밥을 푸고 채소를 볶고 죽을 끓이고 있었다. 갓 지은 밥 냄새, 간장 냄새, 그리고 파기름 냄새가 공간 가득 퍼져나갔다. 민주는 눈을 깜빡였다. 그는 이곳에 내려와 본 적이 없었다. 환자든 보호자든 누구나 마지막 결과물만 볼 뿐 실제로 그것을 만드는 손길은 결코 보지 못하는 곳이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아주머니가 놀라 돌아봤다. 어머, 윤서연 선생님? 아주머니, 친구 한 명 데리고 잠깐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아주머니는 민준을 보며 자애롭게 웃었다. 그 기적의 소년이구나. 뉴스에서 봤어. 참 장하다, 얘. 민준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서연이 그를 주방 맨 구석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작은 화덕, 낡은 유리 양념병 몇 개, 그리고 푸릇푸릇한 바질 화분이 있었다. 여기는 예전에... 서연이 말을 멈췄다.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우리 엄마가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영양식 코너에서 일하셨던 곳이야. 내가 10살 때 돌아가셨지만 이 주방은 내가 가장 그리워하는 곳이지. 민주는 주위를 둘러보며 입술을 다물었다. 이곳의 어느 구석은 그의 집과 닮아 있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할머니도 저런 숯불 화덕과 무쇠솥 그리고 낡은 분육깡통에 심은 깻잎 한 포기가 있었다. 네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거 알아. 전에 말했잖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처럼 작은 목소리였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너무 아플 땐 약으로도 안 되지만 따뜻한 생강죽 한 그릇이 마지막 문턱을 넘게 해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서연은 화덕 옆에 앉아 낡은 솥뚜껑에서 재를 털어냈다. 그들이 너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어. 임상연구가 아니라 민간 지식을 응용하고 치료 후 환자 회복을 돕는 지약사회 의학 프로젝트야. 그들은 실제 이야기, 실제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 민주는 말이 없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전 글도 잘 모르고 그런 어려운 말도 할 줄 몰라요. 그냥 할 줄만 알아요. 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그냥 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해. 그날 종호 병원 강당에서 특별 회의가 열렸다. 민주는 수십 명의 의사, 기자,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단체 대표들과 마주섰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옆에는 서아의 어머니인 최유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났다.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최유진은 일어섰다.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분명했다. 제 딸은 의사 선생님들 덕분만이 아니라 국어라는 아이로 오해받아 병원 경비원에게 쫓겨났던 한 아이 덕분에 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우길 바랍니다. 믿음은 부와 가난을 가려서는 안 되며 치유가 항상 실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강당은 조용해졌다가 이내 느린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여전히 부엌에서 시작하는 회복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이 적힌 종이를 꽉 쥐고 있었다. 오후에 민주는 혼자 병원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아에게 무언가 만들어주기 위해 작은 주방 한 구석을 잠시 빌려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다. 아주머니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맘껏 하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민주는 손을 씻고 배낭에서 부추 한 줌, 울금 한 덩이, 쌀가루 조금, 그리고 할머니가 남겨주신 말린 닭고기 몇 조각을 꺼냈다. 그는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손놀림은 수백 번은 해본 듯 능숙했다. 파기름 냄새가 주방 가득 퍼져나갔다. 그는 죽을 저으며 할머니의 자장가를 조용히 흥얼거렸다. 바람처럼 단순한 노래였다. 지나가던 한 간호사가 호기심에 들여다봤다. 뭘 만드는 거예요? 기침을 먹게 하고 간을 시원하게 해주는 부추죽이에요. 별건 아니지만 향이 좋죠.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냄새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끓여주시던 거랑 똑같아요. 저녁 민주는 죽그릇을 들고 병실로 올라갔다. 서아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동그랗게 떠 있었다. 그를 보자 아이는 활짝 웃었다. 오빠다! 오빠가 죽 끓여왔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다 먹겠다고 약속해야 해. 안 그러면 오빠 슬플 거야. 아이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최유진은 그 광경을 보며 감동에 손을 떨었다. 한 숟가락, 그리고 두 숟가락. 아이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민준이 일어나 돌아가려는데 서아가 그의 손을 붙잡았다. 오빠, 내일 또 올 거죠?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른 거 만들어줄게. 오늘은 부추죽, 내일은 무슨 죽이에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내일은 할머니 죽. 그날 밤 병원 주방의 어두운 구석에서 한 보안 카메라가 한 장면을 포착했다. 깡마른 소년이 낡은 무쇠 화덕을 깨끗이 닦고 있었다. 그는 작은 약초 다발을 화덕 위에 올려놓고 향을 피웠다. 바나나 잎으로 정성껏 말린 약초 다발 위에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더 이상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를 위한 7번째 처방전. 불은 꺼졌지만 향연기는 사람의 마음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피어올랐다. 305호실 문이 민준의 등 뒤로 조용히 닫혔다. 이른 아침에 남서울병원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약물 카트 끄는 소리와 간호사의 하이힐 소리가 평온하지 않은 하루를 예고하듯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그가 막 손을 씻고 주방으로 내려가려는데 주머니 속 낡은 전화기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받았다. 민준군 맞나? 낮고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정태성, 완성의료시스템 총괄이사다. 오늘 중으로 만나고 싶다. 민준은 얼어붙었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남부지역 최대의 의료그룹. 명성은 자자했지만 그만큼 좋지 않은 소문도 많았다. 그가 조용히 물었다. 네, 혹시 무슨 일로? 우리 쪽에서 민간요법을 통한 치료 후 회복구역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네가 바로 황금 모델이라는 것만 알면 된다. 오후 2시 완성타워 18층에서 보자. 늦지 마. 전화가 끊겼다. 완성타워 18층은 남서울병원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공간이었다. 차갑고 조용하고 호화로우며 무감각했다. 바닥의 카펫은 솜처럼 부드러웠고 검은 가죽 의자들은 아무도 앉은 적 없는 듯 반짝이었다. 민주는 1802라고 적힌 하얀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고 가볍게 노크했다. 들어와. 불 켜진 방 안, 정태성은 문을 등지고 서서 마치 완이 바둑판을 내려다보듯 아래의 차량 행렬을 보고 있었다. 네가 지금 전례 없는 미디어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 아나? 그는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길거리 아이가 부잣집 아이를 살려냈다는 이야기는 사회를 감동시키고 의료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지수를 높였지. 아주 드문 선물이야. 민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사람을 상징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식의 대화가 싫었다. 정태성이 돌아보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계약서다. 넌 우리 쪽 땅에서 온 치유 시리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만 하면 돼. 모든 건 우리가 처리한다. 출연료는 네가 상상도 못할 수준일 거다. 민주는 계약서를 훑어보았다. 마지막 부분에는 모든 내용은 주최 측에 의해 적절히 편집될 수 있으며 이미지에 대한 통제권은 주최 측에 있다고 적혀 있었다. 만약 거절한다면 정태성은 미소 지으며 차를 따랐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애매한 민간요법 따위를 네가 마음대로 떠들고 다니게 내버려둘 것 같나. 넌 지금 수조 원짜리 치료 체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민주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정태성은 예상했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돌아가도 좋다. 민준이 막 돌아서려는데 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들려왔다. 아, 그런데 그거 알아요? 당신 이력엔 구멍이 참 많더군. 신분증도 보호자도 없이 빈민가에서 불법으로 거주하는 사람. 언젠가는 네 인생을 위해
혹은 지금 부산 소년원에 있는 네 동생 지훈이를 위해 서류가 필요하게 될 거야. 민주는 획 돌아섰다. 얼굴이 굳어졌다. 어떻게 하셨죠? 정태성은 미소 지으며 말을 잘랐다. 놀라지 마. 가난한 사람이 가진 유일한 것은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더 이상 시류에 맞지 않으면 대체될 뿐이야. 민주는 주먹을 쥐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서 나갔다. 저녁, 민주는 병원 지하에 비어있는 간호사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서아를 살려낸 할머니의 수첩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수첩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처방전, 약초, 정신, 가족, 따뜻한 음식, 이퀄 회복. 그는 전화기를 열어 뉴스를 훑었다. 인터넷에는 이미 그가 하는 일에 과학적 근거를 의심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눈에 띄는 기사 제목은 부추죽이 사람을 구한다. 위험한 궤변일 수 있다. 였다. 그 아래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양분되어 있었다. 옹호하는 사람, 비꼬는 사람, 자격증 없이는 환자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는 사람. 그는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때 윤서현 의사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괜찮아? 민주는 모든 것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현이 옆에 앉았다. 그들이 널 불러서 뭘 하려는지 알아. 서명하지 않은 건 잘했어. 민주는 작게 웃었다. 목소리가 피곤했다. 하지만 계속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필요하다면 그들은 절 악당으로 만들려고 무슨 짓이든 할 거예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방법이 하나 있어. 하지만 위험해.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서현이 그에게 서류철 하나를 건넸다. 이건 동서양 의학, 지역사회와 전문가가 병행 개입하는 모델로 회복한 환자들에 대한 자료야. 네가 의사들과 대립하는 게 아니라 동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대중이 널 쉽게 배척하지 못할 거야. 민주는 서류철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다시 혈색이 돌아온 서하의 웃는 사진이 있었다. 그 옆에는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다. 지역사회 자연회복 시범 프로젝트 남서울병원. 다음 날 아침 305호 병실 문이 활짝 열리고 언론이 몰려들었다. 민준이 나타났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윤서현 의사와 병원 주방 아주머니 옆에 서서 손으로 쓴 팻말을 들고 있었다. 부추죽도, 마늘도, 약도 아닌 오직 믿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한 기자가 달려들었다. 당신이 민간요법에 대한 믿음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는 마이크를 잡고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의사가 아니고 병을 고칠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죽 한 그릇을 끓이고 테이블을 닦고 할머니의 수첩을 다시 읽을 때 저는 단지 모든 사람에게 의학에는 또 다른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청입니다.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막 떠나려 할 때 서현은 익명의 메시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을 받았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진 속에는 민준이 병상 옆에 서 있었고 멀리에는 병원 로고가 찍힌 검증되지 않은 한약 봉지가 몰래 찍혀 있었다. 메시지는 간결했다. 하얀 벽은 바람을 막지 못하지, 윤서연 선생. 그녀가 고개를 들자 강당문이 막 닫히고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의 아침은 맑지도 비가 오지도 않았다. 서현은 3층 복도에 서서 자신의 마지막 보고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현대의학적 개입과 민준이 실행한 영양 및 정신적 요법을 결합한 소아과 환자들의 기능 회복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임상적으로 증명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섰젓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울리는 병원 주방을 바라보았다. 약봉지 사진이 유출된 후 내부 조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주방 아주머니의 증언이었다. 그녀는 그 약봉지는 자신이 기념으로 보관하던 것이며 어떤 환자에게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직접 책임을 졌다. 이사회는 여전히 철저한 검사 입장을 고수했지만 병원 전체보다 높은 회복률을 보이는 병동을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현은 조용히 305호실 문을 두드렸다. 민준이 등을 돌린 채 바닥을 닦고 있었다. 다 끝났어?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항상 다 끝내요. 민준이 웃으며 대걸레를 구석에 세웠다. 서현은 서류철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를 보았다. 그들이 영양심리 회복 모델을 공식적인 시범 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을 승인했어. 조건은 네가 명예 고문이 되는 거야. 치료도 처방도 하지 않고 단지 이끌어주는 역할이지. 민주는 약간 놀란 듯했다. 잠시 후 그는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그 말은 제가 공식적으로 머물 수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더 배워야 해. 적어도 지역사회 보건관리 단기 교육과정이라도 이수해야 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빛났다. 할 수 있어요. 남고 싶어요.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서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내 동생 일은 내가 변호사에게 부탁했어. 자격 있는 보호자가 보증하면 근처 보호시설로 옮길 수 있을 거야. 민주는 더 묻지 않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물었다.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서현은 그를 보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처럼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2주 후 남서울병원 로비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배경 현수막도 방송 카메라도 없었다. 단지 몇 줄의 의자, 몇 개의 이름표, 그리고 지역사회 소통, 자연회복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쓰인 하얀 팻말뿐이었다. 민주는 흰 셔츠를 입고 인쇄된 자료를 들고 있었다. 옆에는 여전히 남색 작업복을 입고 온화하게 웃는 주방 아주머니가 있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여기 들어오면 울고불고 먹지도 자지도 않았어요. 아주머니가 젊은 의사들에게 말했다. 지금은 뒷마당에서 놀아요. 입원한 적 없는 애들처럼 뛰고 웃으면서요. 한 인턴 의사가 물었다. 비결이 뭔가요?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어제 자신이 직접 만든 종이연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병과 사람 둘 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의자 맨 끝줄에서 손이 올라왔다. 정태성이었다. 그는 정장도 경호원도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만약 당신에게 새로운 병원 모델을 설계할 기회를 준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겠나? 민주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주방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곳이 환자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유일한 곳이니까요. 정태성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계산적인 표정이 아니었다. 그날 늦은 오후 민주는 주방 뒤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나무 찬장을 열어 낡은 판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사진 몇 장, 뚜껑이 부러진 만년필, 그리고 이제 분홍색 실로 다시 묶인 할머니의 수첩이 있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할머니가 빛바랜 잉크로 쓴 글씨가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따뜻한 죽 한 그릇으로 시작하렴. 민주는 조용히 웃으며 수첩을 덮었다. 그는 일어나 방을 둘러보았다. 밖의 빛이 옅은 주황색으로 변했지만 주방은 여전히 따뜻했다.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옅은 파란색 셔츠를 입고 보호센터에서 받은 소개서를 들고 있었다. 소년이 머뭇거렸다. 남준 형 맞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내 이름은 민준이야. 넌? 지훈이에요. 민준이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만졌다. 배고프니?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끄덕였다. 민주는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다. 잠시 후 방 안은 생강과 파를 넣은 닭죽의 향긋한 냄새로 가득 찼다. 두 형제는 앉아서 먹었다. 별다른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작고 평화로운 공간에서 무언가 다시 시작되는 듯했다. 그날 밤 서현은 복도를 지나가다가 주방 문 앞에 붙은 종이를 보았다. 그녀는 다가가 천천히 읽었다. 내일 주방 임시 휴무, 사유, 아주머니 휴가, 민준이 공부. 하지만 걱정 마세요. 죽은 계속 끓여질 겁니다. 다음 사람이 잘할 거예요. 빛은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불씨를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요. 서연은 미소 짓고 돌아섰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병실 창문을 비출 때 방송 스피커에서 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남서울병원에서 아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연자죽, 아몬드 우유, 그리고 귀여운 응원 메시지입니다. 울었던 날이 있다면 웃을 날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복도 전체가 환해지는 듯했다. 몇몇 의사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게시판을 올려다봤다. 거기에는 한 소년이 죽을 뜨는 그림이 있었고 뒤에는 색연필로 그린 태양이 있었다. 맨 아래에는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다. 빛의 소년은 영원히 여기 있지 않지만 빛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의 어느 한 줄에서 당신의 심장이 한 박자 느려졌다면 아마도 누군가를 어떤 기억을 떠올렸거나 혹은 그저 일상 속 조용한 선행에 감동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소년이 가져온 빛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닿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나누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위로와 즐거움이 될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